김제 지역 농민들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호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며 수확을 앞둔 농콩을 갈아엎었습니다. 잦은 가을비로 동계작물 파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방식 등 관세 협상 쟁점들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삼성전자는 주당 10만 원 선을 넘어 이른바 10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주차를 맞았습니다. 지난주 이루어진 전북대와 전북교육청, 전주지검 등 전북지역 기관 감사 쟁점 이슈K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요즘 한숨만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논콩이 침수된 김제 지역 농민들인데요. 이제야 진짜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추가 조사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트랙터 넉 대가 밭을 짚습니다. 자식처럼 길러낸 콩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난달 초 김제에 2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수해를 겪은 농민들이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농콩을 갈아엎은 겁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라! 당시 김제에선 논콩 4,000헥타르가 빗물에 잠겼지만 이 가운데 1,200헥타르만 피해 면적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수확철인 지금에야 진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콩은 열매가 밑에 달려있는 거라 봅니다. 실제로 가을 거지를 앞둔 한 농콩밭에 가보니 아래쪽에 달린 꼬투리 대부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수확해야 10%나 나오겠냐고. 농민들 요구가 잇따르자 김제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피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콩의 자반병과 꼬투리의 마름 상태에 따라서 보상금이 각각 다르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당시 일부 침수 피해까지 집계했고 완전 침수만 인정하는 피해 산정 기준을 수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이딴 비로 논 가을 거지가 늦어지면서 보리와 마늘 같은 동계작물 파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벼수확이 한창인 가을 들녘. 논바닥이 질퍽거려 기계를 움직이는데 애를 먹습니다. 예년 같으면 10월 초순쯤 수확을 마치고 보리 파종도 끝냈을 시기지만 잦은 비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소독까지 마친 보리 씨앗이 쌓여 있지만 땅이 젖어서 다음 달 중순은 돼야 파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폭토 작업을 해야 하는데 흙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덮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보리가 다 겨울에는 얼어 죽게 되고 봄에는 또 겉마르게 되고 하니까 수확량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마늘과 양파 같은 밭작물 파종도 때를 놓쳤습니다. 땅에 여전히 물기가 많아 파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심으면 씨마늘이 썩거나 병해충에 노출되기 쉽고 창고에 계속 두면 싹이 틀 우려가 큽니다. 종국갑이나 건질랑가 모르겠어요. 마늘 거시려면 쪽분리하고 선별해놓고 하다 보면 약간 상처가 있으면 그게 다 썩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말려주고 약품 처리해가지고 놓고 그러는데도 썩더라고.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파종이 늦어진 농가에 품종별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종 깊이를 평년보다 다소 깊이 하고 복토와 충분한 시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늘 같은 경우도 파종 후 비닐 멀칭 위에 부직포를 추가로 덮어 보온하여 수확철의 집중호우로 겨울철 농사까지 연쇄 피해가 이어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잦은 가을비로 벼 수발화와 배추 무름, 논콩 뿌리 썩은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북과 경북, 충북 등 3개 자치단체에 농업재해를 인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돈의 피해 면적은 논콩 5,400여 헥타르, 벼 수발화 3,300여 헥타르, 가을 배추 3,322 헥타르 등입니다. 전북도는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 복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회 전 전북도 국정감사는 잼버리 파행을 놓고 여야가 정치 공방만 하다 끝이 났는데요. 내일 열릴 이번 전북도 국감에서는 민선 8기 도정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2해 전 민선 8기 전북도의 첫 국정감사에서 파행 논란을 빚었던 잼버리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새만금 예산의 78%가 깎이는 보복성 예산 삭감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끔 만드는 예산안 삭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새만금 사업 국감에서도 속도감 있는 개발을 주문하는 등 이른바 맹탕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전북하고 김천, 횡단철도 이거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네. 무조건 예타 통과대로 국회의원들 압박해야 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제대로 점검할 사실상 첫 감사인 셈입니다. 전북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완주 전주 행정통합, 새만금 공항 등 지역 내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 관련 질의에 중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 등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도의 성과를 알릴 예정인데요. 민선 8기 김관영호 마지막 국감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제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전북은 전북대와 전북교육청,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석대 홍석빈 교양대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국감 주요 쟁점부터 살펴보죠. 재판부 신뢰 하락 우려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검찰과 법원 모두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가 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권의 오남용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크게 법원 같은 경우는 소속 판사들의 성비위 그리고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소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라는 부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례로 제3자 피의자로 시작을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이 제3자 피의자라는 것은 본인 당사자가 이제 의혹을 받는 피의자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의자인데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로 바뀌면서 본인 당사자가 피의자가 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없는 재판에서 본인 당사자가 피의자가 되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의혹감, 당혹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검찰권이 오용, 남용됐다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건국 이래 검찰청이 최근에 정부 조직 개편을 인해가지고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정서에서 상당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전주지법과 전주검찰청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의혹에 휩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이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작년에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초코파이하고 커스터드 이 과자를 약 한 1,050원어치 정도 되는 이것을 이렇게 훔친 혐의로 절도 혐의로 기소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1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5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 A 씨는 하청업체 직원이어서 만약에 이게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해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생계의 위험에 처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여론과 또 법조계 내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검찰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시민과 법조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었습니다. 네. 이 검찰 시민위원회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검찰의 수사 공소 제기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거기서 나온 심의 결과는 검찰한테 바로 통보가 되는데 강제 결과가 아니고 이게 권고 사항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채택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전주지검이 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표명을 한 만큼 오늘 나온 심의 결과가 향후 30일에 있을 제2차 공판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북대 국감 내용도 살펴보죠. 교수 채용 문제라든가 논문 공장 실태,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은 나왔습니까?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북대학교가 이번에 미술대학 교수 채용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논문 공장이라는 사태, 그리고 32만 명 정도 되는 졸업생 등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국감에서 심한 질타를 받았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논문 공장이라는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겠지만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한마디로 교수자의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논문 심사 과정을 논문 심사 편집위원을 매수하거나 해서 논문이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더더욱 이런 논문 조작에 대한 용이성이 생겼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게 국제 범죄 사기단 형태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 논문 공장에서 나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 전체 이제 논문 공장에서 나온 이 문제되는 논문의 한 30% 정도가 되는 15편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나온 것으로, 전라북도 대학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전북대가 한 3편 정도 이 논문 공장과 관련한 의혹에 이제 휩싸인 상황입니다. 전북대 총장은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라든가 미대 교수 채용 의혹과 관련 수사 상황이라든가 논문 공장의 실태, 그리고 32만여 명이나 되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수사 및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는 하나,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논문의 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외부에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전북대의 자정 노력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말로만 보완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시쳇말로 집에 금송아지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보완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실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감이 공석인 전북교육청 국감도 진행됐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예, 전북교육청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보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의 예상 집행이 과연 효율적이냐, 관리상의 부정비리는 없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정보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 전환의 변화의 시대에 있는데요. 지금 전북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교사 배치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20% 수준이라고 그래요. AI 인재가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9곳 중에서 정보교사 배치가 된 곳이 46곳, 그리고 고등학교는 65개교 중에서 단 13개 고등학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하기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원 수도 줄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좀 어설픈 또는 충분하지 못한 해명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한 사람이 AI 우수 인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가 된 만큼 정보교육 전문교사 배치의 문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이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하고 관리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약 한 340억 원 정도를 학생 교육 지원비로 현금성으로 학생 1인당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금성 살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미래에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학교 시설의 인프라 개선 이런 측면에 대한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현금성 지원과 시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균형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정보교육교사 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그 사용의 과정에 있어서 부정부패나 비리는 없는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아직까지는 전북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좀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기타 이제 전북교육청에는 대안교실도 지금 우리 전북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시설과 학교 그다음에 교사의 충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들이 향후에 면밀하게 관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지나친 분산 개최를 지향하라는 IOC의 권고와 전북도의 신청 계획서 관련 자료 미제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연기 등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정책적 조언과 지적사항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전주올림픽 유치 신청을 위해 IOC와 협의를 거치고 있고 전북도와도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전북도가 하계올림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치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인데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며 불투명한 절차라는 오해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과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 모두 개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는 앞서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진 군산의 한 노인 요양원 설립자 승려 성우의 건설업체 실소유 의혹과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사가 지연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요직을 두루 거친 승려 성우가 실제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군산의 한 건설업체. KBS는 해당 건설업체가 금산사와 그 말사공사를 도맡아 진행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승려 성우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를 취재진이 약 2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업체는 청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불청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다 못한 불교계 시민단체가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승려 성우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증제 등의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구본사 최고 책임자인 피고발인 화평에게 상납한 사건입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 승려 성우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금산사 현 주재 승려 화평을 배임 수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부안군이 모자 복원 사업을 개편해 임신과 출산 지원을 확대합니다. 완주군이 내년부터 고산 북부 지역에도 완주형 마을버스를 투입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부안군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 자녀부터 태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임신 축하금 신설, 100일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출생아 1명당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요를 최대 1,000만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모자 보건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완주형 마을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고산 북부 지역에서도 기존 시내버스를 대신해 운영됩니다. 이는 완주 전 지역 공영제 확대의 마지막 단계로 군은 현재 3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고산 북부 지역에 버스 공영제가 시행되면 현재 1,700원인 요금이 500원으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공공 서비스이며 고산 북부 지역 마을버스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군이 내년 지급을 목표로 인구 소멸 대응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합니다. 군은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조례 정비 등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모든 국민에게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 산업지구와 김제 콩해뜰 논콩산업 거점지구가 내년 전북도 농생명산업 예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 산업지구는 지역 특화 약용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제 콩해뜰 논콩산업 거점지구는 논콩의 가공과 유통,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 역량을 높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두 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일명 4,000P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초 이후 오늘까지 68% 오른 건데요. 대장주 삼성전자도 처음으로 주당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 첫 자리가 전에 없던 4자를 찍었습니다. 종가 4,042포인트.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3,900을 처음 넘겼는데 하루 만에 4,000을 넘겼습니다. 장중가로도 종가로도 사상 처음 4,000P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명 코로나 불장 이후 3,000선을 회복한 건 지난 6월 20일. 넉 달여 만에 1,000단위를 바꿨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승 속도입니다. 지수 상승 1등 공신은 반도체입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일명 10만 전자를 실현했고 SK하이닉스도 5% 가까이 급등하며 53만 원대 신고가를 썼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투자가 예상보다 좀 강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수혜를 좀 보기 시작을 하는 국면이 아닌가. 올해 1월 2일 코스피는 2,399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로 올수록 상승의 가속도가 붙으며 1,643포인트, 68%가 뛰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20개국 증시 어디와 비교해도 격차 큰 1위입니다. 늘려온 시장 에너지가 강력한 자본시장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타이완 증시도 오늘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로 지난주 거래를 마쳤고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친 훈풍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두고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3차장도 에이펙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정보협상단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한 관세 협상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주요 내용에 대해 양국 간 논의가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와 방식 등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결 지연이 실패를 뜻하진 않는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깝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급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진단입니다. 국가안보실 3차장도 에이펙에서 관세가 타결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걸 보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특별하게 에이펙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협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미동맹 현대화나 방위비 부담 등 안보 의제는 한미 양국에 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펙 깨기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희박하다고 전망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내부적으로 준비할 역량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코리아 전담반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한아세안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국가 범죄와 재난재해 등에 공동 대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스캠 범죄 대응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d also work together to try to track more of the people involved in this. 양 정상은 우리나라 경찰이 참여해 범죄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협력과 함께 초국가 범죄 대응 등을 위한 협력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초국가 범죄, 해양 안보, 재난재해 등 영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는 성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나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오늘 귀국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방문지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잇따라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견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일본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논의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환영식에서 춤까지 추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정과 광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와 히토류 등의 핵심 광물 수출 문제 등을 동남아 각국과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폭탄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불만을 달래고 이 틈을 노린 중국의 영향력 강화 시도를 견제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The United States is with you 100%, and we intend to be a strong partner and friend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휴전협정 체결까지 주재했습니다. 동남아의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미국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I'm proud to help settle this conflict and forge a future for the region where proud independent nations can prosper and thrive.
safety, security, and peace.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도 정상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곡을 연주하며 트럼프의 행보에 발맞추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남아와 관계를 다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는 일본을 방문해 경제 안보 협력을 논의합니다. 29일에는 한국을 찾는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치열한 외교전과 기업인 행사 등 여러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에이펙은 어떤 행사고 무엇이 진행되는지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에이펙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 경제체가 가입돼 전 세계 교역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입니다. 첫날인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최종 고위관리 회의가 진행되는데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올해 20년 만에 의장을 맡은 한국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를 논의합니다. 그 결과는 모레 수요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외교, 통상, 합동 강요회의에 보고되고 해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 금요일과 다음 달 1일 토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이른바 경주선언 채택도 현재 조율 중인데 특히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속에 에이펙이 자유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또 이번 주 에이펙 주간을 맞아 각국 정상이 한국에 모여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주요국 중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수요일 가장 먼저 경주에 도착합니다. 이후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30일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미중 정상회담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경제인 행사도 열리는데 세계 인공지능 업계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최고 경영자 등 유수의 기업인들이 대거 방한합니다. 부대 행사로 열리는 CEO 서밋에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헬스 등 5개 분야의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고 조선, 방산, 가상화폐 등 주제로 경제 포럼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에이펙 주간 약 2만 명이 방한 예정인 가운데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아우르는 문화 행사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1일부터 한 주 동안 진행한 수출 상담 주간을 통해 해외 현지 기업 등과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2025 한국 베트남 경제인 행사에서 베트남 기업 6곳과 400만 달러 규모의 전주산 배와 막걸리 등을 수출하기로 계약했고 의료 관광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코트라 주간 붐업 코리아 수출 상담 전시회에서도 휴비스와 일본 바이어 간 90만 달러 규모의 냉감 소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간 가상자산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최대 1,400배까지 늘기도 했는데요. 범죄 단지와 무관치 않을 거란 의심이 크지만 현재로선 누가 왜 송금했는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 후이원,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도 운영합니다. 설립 시점, 매출액 등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도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2023년 오고 간 가상자산은 총 922만 원어치. 그러나 지난해 송금 규모는 128억여 원, 1,400배 가까이 뜁니다. 캄보디아에서 104억 원 들어왔고 캄보디아로 23억 원 나갔습니다. 올해도 3월에서 5월 사이 거래가 막히기 전까지 총 31억 원이 오갔습니다.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송금은 보낸 쪽, 받는 쪽 모두 실명 기재하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만 해외 거래소로 송금할 땐 100만 원 미만 거래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름, 성명, 주소 여러 가지를 다 수집하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후이원 그룹을 자금 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거래소들도 후이원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누가 왜 캄보디아 쪽으로 가상자산 송금을 대폭 늘렸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프린스 그룹 등 범죄단지 배후 세력이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지만 말 그대로 의혹일 뿐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부분 규제 체계를 강력하게 좀 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한국은행은 세계 가상자산 불법 거래의 64%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는데 한국과 캄보디아 간 오간 가상자산 거래의 99.9%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였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국내 은행 가운데 전북은행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과 금융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강민국 의원 자료를 보면 전북은행은 프린스 그룹과 정기예금 47건을 통해 1,200억 원가량을 거래했으며 이 가운데 7건 268억 5천만 원은 아직 예치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줄어들겠고요.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얼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이 3도, 김제가 4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권은 진안이 2도, 장수가 0도에서 낮게 출발해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해상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요. 추위는 주 후반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과의 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도 예정됐습니다. 에이펙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막혀있던 대외 문제들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